예, 8인체에서 평의가 성립되었으므로 8인체에서 선고를 하겠습니다. 2024 헌가 12, 헌바 287, 재청법원 대법원, 재청신청인 김현수.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간 협의에 의해 자녀 중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하는 조항, 협의로 지정된 자녀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하는 조항, 3.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하는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1. 협의 지정 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2. 부양자 우선 조항이 규정하는 주로 부양한 자녀는 국가유공자의 생애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의 연령, 재산과 소득, 자녀의 부양의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자녀에게 선순위 유족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국가유공자를 부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녀를 의미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부양을 한 자녀, 국가유공자를 전혀 부양하지 않은 자녀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 의무를 고려하면 이 조항이 다른 자녀보다 국가유공자를 조금 더 부양하였지만 주로 부양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은 자녀에게 선순위 유족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연장자 우선 조항은 개별적 경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상 한계로 인하여 각종 보상의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생활보호의 필요성이 보다 큰 자녀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면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 수준과 경제적 능력은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등급으로 환산될 수 있고 이러한 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을 지급하는 것에 절차상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연장자 우선 조항은 국가유공자법의 각종 보상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보상의 지급 순위를 정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 원칙에 위반됩니다. 다만 연장자 우선 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각종 보상의 수급자를 정함에 있어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자 우선 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어떻게 제거할 건지에 관한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자 우선 조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2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합니다. 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2항 3호 전문 전단 중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2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2항 2호 중 자녀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선순위로 정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2항 1호 중 자녀 간 협의에 의해 자녀 중 1인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2024 헌나 6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법무부 장관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에는 서울 동부구치소 내 구검시설 마련 지시, 삼청동 안가회동,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관련 각 소추 사유에 대해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고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된 이상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소추 사실별로 차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기록상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였다거나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하기 위하여 서울 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서의 해동 부분 역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이러한 해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행위가 위법한지 보겠습니다. 1.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 거부 부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들은 그 제출 요구의 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로 보이고 수용자의 조사나 출정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자료 제출 요구받은 자는 다른 법률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을 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부분 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 정언감정법 4조 1항 12조 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대전지방검찰청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부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제출 요구일인 2024년 9월 27일로부터 3일 전인 2024년 9월 24일 법무부에 송달되었으므로 서류 제출 요구가 늦어도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국회 정언감정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적법한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회 정언감정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부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의원실에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 배포한 행위만으로 국회의 특정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추 사실은 국회의 정언감정법이나 헌법, 정부조직법, 행정기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였으므로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답변 요구를 전제로 하는
헌법 62조 2항 위반이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2요구된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없이 바로 표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표결이 시작된 후 퇴장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회법 93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안건심의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 의무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법령 준수 의무나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국회 정언감정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방대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무분별한 자료 공개에 대해 우려하였을 수 있고 피청구인은 사후적으로나마 현장 검증을 통해 일부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으며 일부 위원들에게는 문제된 자료를 개별적으로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법 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1분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024헌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김영도 재판관께서 재판관 2인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정영식 재판관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로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은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할지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관한 심의 표결권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칠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헌법 65조 2항 본문의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으로 인해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었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의결 정족수에 따라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헌법과 국회법은 개별 국회의원이 원하는 특정 의결 정족수를 기준으로 심의 표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가 반드시 국회의 최종 의사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권한 없이 일반 의결 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하였다는 점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의사 진행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일정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청구인들 대부분은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송달 행위로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송달 행위는 국회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을 통하여 본회의 의결이 이미 종료된 후 피소추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 및 이 사건 송달 행위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조한청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법정 의견과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결 정적수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이자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 표결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의결 정적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 정적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에 관한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출과 논의 과정 없이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 정적수를 결정하였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 표결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가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은 결국 의결 정적수였음에도 헌법과 국회법에는 그에 관련하여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관련 해석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이자 본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에게는 의결 정적수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일반 의결 정적수를 적용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공지하였습니다. 표결에 앞서 국회의원들의 의결 정적수에 관한 의견 수렴이나 토론 등의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았고 청구인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곧바로 표결 절차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 현장에서 의결 정적수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질의 및 토론 등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청구인들 대부분이 퇴장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는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및 국회 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제49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 선포 행위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2019 헌바 519 청구인 이효영. 이 사건은 법원의 제출 명령에 따라 알게 된 거래 정보 등을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조항,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금융실명법 조항은 당해 소송사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 외의 모든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목적 외의 모든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되므로 위 조항들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위 조항들은 거래정보 등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들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문,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 4항 본문 중 1항 1호의 법원의 제출 명령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분 및 개인정보보호법 19조 중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0헌 바 363호, 2020헌 가 20, 2021헌 바 163. 이 사건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의 결과로 증가된 가구에 대해서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 수에 대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2인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김영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2020년 5월 19일 개정되기 전에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대상 조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결과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 개발사업분에 대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들 개발사업은 그 실질이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며 기존 세대의 대부분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을 받아 그대로 거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은 사업 주체가 택지를 매입하여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세대와 무관하게 신규 주택의 건설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고, 따라서 사업 시행 이후 기존 세대가 이전하고 인구가 새로 유입되는 상황을 예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과 뚜렷이 구분됩니다. 이처럼 기존 세대가 잔류하지 아니하고 인구가 새로 유입되면서 세대가 교체되어 그 구성원에 변동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가구수 자체의 변동이 없더라도 취약 수요가 증가하여 학교 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법자가 이와 같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의 실질을 고려하여 주택법의 경우 가구 수의 증감과 관계없이 신축된 공동주택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 방식에 따라서는 학교 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서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에 대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영두, 정영식의 반대 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과 취학 수요의 증가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부담의 정도는
개발 사업의 목적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개발 사업의 결과로 공급되는 증가된 신규 주택의 수와 그에 따른 추가적 학교 시설 확보의 필요성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개발 사업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 기반 시설의 확충이라는 학교 용지 부담금의 부과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 사업 등과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상 조항이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는 개발 사업에 의하여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해서만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은 개발 사업분에 대해서까지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학교 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됩니다. 또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은 주택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먼저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 대지에 기존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었던 경우에는 개발 사업 시행 결과 가구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취약 수요는 사업 시행 후에 오히려 더 감소할 수 있는데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이러한 경우까지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마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2021 헌바 123호, 2021 헌바 173호. 이 사건은 사기 등 행위를 저지른 지방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에서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조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징계 부과금, 부과처분 주체, 부과의 사유, 상한 등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법률로서 규율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징계 사유인 금품 비위 행위의 태양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지방공무원의 금품 비위를 근절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 부과금 상한 내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징계 부과금 부과 액수를 양정하고 사후적인 감면 등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지방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소청규정, 징계규칙 조항은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으로서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문, 지방공무원법 69조 2 제1항 중 제1호, 제2호 가운데 사개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021 헌바 278, 366, 2023 헌바 272, 335, 2024 헌바 52, 357, 358,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등 위헌소원. 이 사건은 고정적 법정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상법,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 이율의 이율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의 일부 반대 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문 1. 민법 379조, 상법 54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본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법정 이유를 고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제379조와 상법 제54조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25일 2015 헌바 421 결정에서 민법 제379조는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로 연 5%의 고정적 법정 이율을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민법 379조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379조보다 다소 높게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54조의 경우도 법정 이율의 필요성과 입법 취지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민법 제379조와 같은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54조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2015 헌바 421 결정 이유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채무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하겠습니다. 제3조 제1항 본문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소고당한 채무자와 그렇지 않은 채무자를 차별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소송 지연과 상소권 남용을 막고 사실심 판결 선고 후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높은 법정 이율의 적용 시점을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해질 이율의 상한이 연 40%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구체적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대강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를 의미하고 그 상당한 범위란 채무자가 항쟁하며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건의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이러한 해석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어느 시점부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유를 적용할 것인지는 해당 사안에서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로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영두의 민법 및 상법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정이율 고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율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데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형평성을 해치게 됩니다. 이러한 격차로 인한 부당한 결과를 최소화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정이율이 이자 채권 발생 당시의 시장 이율에 근접하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의견은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 정립이라는 법정이율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면서 법정이율 고정제와 다른 방식으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견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율을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대신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의 금리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을 일정한 주기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하면 법정이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법정이율이 시장 금리에 맞춰 조정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권도 덜 제한됩니다. 법정이율 고정제를 유지할 경우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형평성을 해치게 되고 이는 법정이율 고정제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훨씬 상회합니다. 따라서 앞서 본 법정이율 규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법정이율 변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법정이율 고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채무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밑에는 아닐 거예요. 헌법 불합치. 네, 2021 헌바 329 청구인 김경훈. 이 사건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려진 격리 조치를 위반한 감염병 의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4인의 합헌 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4인의 위원 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의 3, 5호 중 49조 1항 14호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문영배,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의 합헌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판단 재량을 가진 방역 당국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격리 조치를 위반한 감염병 의심자를 처벌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타인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 수단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대체할 정도의 위화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감염병 의심자의 감염 여부나 감염병 전파 여부와 같이 사후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따라 가벌 대상을 일일이 구분하여 구체화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사정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처벌 대상인 감염병 의심자의 범위가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고 격리 조치의 이행을 강제할 공중보건상의 필요성도 큽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의 위원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의심자라고 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이미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였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감염병 환자 등과 그와 단순히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될 뿐인 감염병 의심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격리조치 위반 행위도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감염병을 전파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를 구별하지 아니한 채 격리조치를 위반한 감염병 의심자를 일률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감염병 전파에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형사적 제재 수단을 동원하는 이 조항은 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어 과잉 규제에 해당하고 형벌의 보충성 내지 최후 수단성에 반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개인에게 가져오는 사익 제한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이 추가하는 공익에 비추어 작거나 경미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2022 헌바 167 구 군인연금법 3조 2항 위헌소원. 이 사건은 구 군인연금법상 유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로 정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유족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장애 상태는 그 종류의 정도가 다양하여 탄력적 규율이 요구되므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유족 급여제도의 취지, 관련 법률 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조항은 19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하여 19세 미만인 자녀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독립성이나 독자적 생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구체적인 장애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문 2019년 12월 10일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3조 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자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4 헌바 471호 형사소송법 232조 사망 위헌소원. 이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시한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문, 형사소송법 232조 3항 중 232조 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급적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상소의 남용을 막고 사법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제1심 판결 선고 이후까지로 확대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건의 피고인을 제1심 단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건의 피고인과 차별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영두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소극적 소송 조건입니다. 그런데 심판 대상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즉 소극적 소송 조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합리합니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당사자들이 범죄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시점이 1심 판결 선고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이어나가는 것은 형사정책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처벌의 필요성이 없어진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 및 집행 절차 등에 걸쳐 사법자원을 계속하여 투입하는 것은 사법자원의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여부는 양형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형사 절차가 종료되어 확정될 때까지로 확장하는 것이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피고인에 비하여 항소심 이후 단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건의 피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상입니다. 2020 헌마 1437호 16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 1항 별표구 위헌 확인 청구인 강주형 외 355명. 이 사건은 일반 도로에서 이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오른쪽 차로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재판관 2인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김영두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 자동차 등의 재원 및 성능에 기초한 독특한 주행 특성은 승용 자동차 등의 주행 특성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심판 대상 조항은 일반 도로 차량들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이에 따른 교통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점, 이륜 자동차 등이 일반 도로의 모든 차로를 자유로이 통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여 교통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계선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법정 의견과 달리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륜 자동차 등은 2개의 바퀴로 주행하기 때문에 미세한 노면 변화와 맨홀 뚜껑에도 균형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의 경우에는 대형 차량이 운행하고 맨홀 뚜껑이 위치하거나 도로 표면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가 비교적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 자동차 등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고자 하는 이륜 자동차는 신호등 앞에서 도로 맨 우측 차로에서 운행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무리하게 맨 왼쪽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차량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높여서 교통사고 발생률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이륜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제한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 현실이나 교통 질서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 등이 외국에 비하여 뒤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륜 자동차에 대한 차로 제한을 폐지하고 차량들이 자율에 따라 운행하도록 맡기는 것이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2021 헌마 833호 청구인 이무인.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에게 한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결에 관한 불복 절차인 행정소송에서 재결 관련 위법 사유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독립하여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2021 헌마 136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94조 위헌 확인. 청구인 박우건. 이 사건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항, 육아휴직 급여 25%를 육아휴직 종료 후 당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사후 지급토록 규정한 구고용보험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신청기간 연장 사유 조항에 관한 법정 의견의 요지는 정영식 재판관께서, 재판관 4인의 사후 지급금 조항에 관한 기각 의견의 요지는 정영식 재판관께서, 재판관 4인의 사후 지급금 조항에 대한 위헌 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94조에 대한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기간 연장 사유 조항에 대한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실시의 일부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신청기간 연장 사유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청기간 연장 사유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문영배,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의 사후 지급금 조항에 대한 기각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 지급금 조항은 육아휴직 제도의 의의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자의 원직장 복귀 및 고용유지 여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육아휴직 급여액을 다르게 정한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에서 위임한 육아휴직 급여액을 구체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자가 원 직장에 복직을 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확보 등의 비용만을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불러와 더 많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육아휴직 종료 후 정당한 사유로 원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후 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자가 사후 지급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불축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을 두고 있는 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의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는 데 지나치게 긴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육아휴직 종료 후 원 직장과 근로관계를 6개월 이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사후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그와 같은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자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후 지급금 조항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의 사후 지급금 조항에 대한 인용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 지급금 조항의 위헌 여부 문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원 직장 복귀 후에 지급한다는 점에 있으며 청구인이 처한 상황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 지급금 제도가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원 직장에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 복귀 후에 자녀를 양육하여 줄 사람이나 보육기관을 찾을 수가 없는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이 종료하더라도 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원 직장 복귀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직장 생활 및 가정 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중에 소득 대체율을 더욱 떨어뜨려 육아휴직의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고, 나아가 출산 회피로 이어지는 한 요인이 됨으로써 육아휴직 제도의 목적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4년 12월 24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고용 유지율 개선이나 육아휴직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하고 육아휴직 사용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저해한 데 따르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후지급금 조항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 2022 헌마 1613호 청구인 정현주.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조항과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위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이어서 청구권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2년 9월 15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2023 헌마 995호 원고 청구인 최명호.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문.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 2023 헌마 1053호 청구인 김영희.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문.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 2023 헌마 1084호 청구인 이예빈. 청구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문.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 다음부터는 사건 번호와 청구인만 일괄하여 말씀드린 다음 결정을 선고하겠습니다. 2022 헌마 352호 청구인 한성호. 2022 헌마 1242호 양시아 청구인. 2022 헌마 1416호 정효득 청구인. 2022 헌마 1681호 조윤석 청구인. 2024 헌마 37 박경혜 청구인. 2024 헌마 207호 양대우 청구인. 2024 헌마 299 고영진 청구인. 2024 헌마 615호 정남식 청구인. 2024 헌마 877 서건우 피고인 청구인. 2024 헌마 1125호 반부남 청구인. 이 사건들은 기소유예 처분 또는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 해당 처분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예,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